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가뭄이 심각한 남부지방에 최대 250mm에 달하는 폭우가 예보돼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밤부터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 아직 극한 호우 수준은 아닙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소정 기자, 현재 가장 비가 강한 곳 어디입니까? 네, 현재는 전남 영광과 해남 등 남해안에 가장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으로 꽤 강한 비입니다. 비구름 상황을 보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구름이 덮여 있는데요. 푸른색과 초록색은 비의 양이 적은 곳이고 붉은색에서 보랏빛으로 갈수록 강한 건데 현재 이렇게 보랏빛으로 극한 호우 수준인 곳은 없습니다. 제주도와 전남 서해안, 남해안에 주로 비가 내리다가 현재는 경남 남해안으로도 비구름이 강해지는 모습입니다. 밤사이 누적 강수량을 보면 가장 많이 온 곳은 제주도입니다. 제주 산간에 238mm가 누적돼 있고 제주 서귀포가 125.5mm, 그리고 전남 해남이 93mm가 내렸습니다. 호우특보는 차츰 넓혀지는 양상입니다. 전남 해남과 제주 산지에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고 조금 전부터는 전남과 경남 남해안, 지리산 등지에도 호우주의보가 확대했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내일까지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최대 250mm 폭우가 예보돼 있습니다. 특히 남해안과 지리산 등지에 시간당 70mm 이상의 극한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돼 우려되는데 아직은 이렇게까지 많이 오는 곳은 없지만 오늘 오전까지 언제든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경남 지역은 특히 가뭄으로 메말랐던 터라 약한 지반 위로 한꺼번에 많은 비가 쏟아질 경우 산사태나 축대 붕괴 등 피해가 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뭄 지역에 폭우가 내리는 이유는 한반도 서쪽에서 유입된 거대한 저기압과 동쪽 고기압 사이에 강력한 바람길이 열리면서 남쪽 해상에서 덥고 습한 공기가 강한 하층 제트를 타고 남부로 밀려들기 때문입니다. 이번 광복절 연휴가 사실상 막바지 여름 휴가 기간인 만큼 계곡이나 해안가, 하천으로 휴가를 떠난 야영객들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바다에서는 최고 4m까지 높은 파도가 해안가로 밀려들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접근하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지난해 800mm 가까운 폭우가 쏟아져 산사태와 하천 범람 피해를 입었던 지리산 일대에 또다시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무더위 뒤에 폭우가 쏟아지면 산사태 위험이 커진다고 하는데요. 이 지역 주민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무려 793.5mm의 비가 쏟아져 경남 산청군에서는 크고 작은 산사태가 260여 건 발생했습니다. 밀려든 토사에 파묻힌 집들은 아직도 제 모습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골짜기에 돌을 쌓아 물길을 만들고 불어난 물이 갑자기 쏟아져 내려오지 않게 사방댐도 만들어졌지만 아직 복구되지 않은 옹벽과 다리가 많아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일기예보상에 지리산 부근에 집중호우가 예상된다 그러면은 불안해하는 것 같고. 좁은 지역에 폭우가 쏟아질수록 산사태 위험은 커집니다. 국지성 호우가 잦아지면서 2020년부터 4년 동안 발생한 산사태가 이전 4년보다 4배 이상 늘었습니다. 지난해엔 무려 2,600여 건이나 발생하면서 사망자가 17명에 달해 최근 10년 새 가장 많았습니다. 시간당 30mm 이상 비가 오거나 연속 강수량이 200mm 이상일 때는 특히 더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급경사지가 많고 토양 응집력이 낮아 산사태에 취약한데 폭염 뒤엔 땅의 굳기가 더 약해집니다. 많은 비가 한꺼번에 내릴 땐 기상정보를 자주 확인하고 급경사지나 계곡에 접근해선 안 됩니다. 또 대피 장소와 경로를 미리 파악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한 달 넘게 이어진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 끝에 단비가 내렸습니다. 논밭을 식혀주는 단비가 반갑긴 한데 연휴 남부지방에 예보된 비의 양이 많아서 자칫 집중호우 피해를 보는 건 아닌지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반도 최대 규모의 호남 평야. 그새 제법 자란 푸른 벼들이 고개를 뻣뻣이 들었습니다.
벼에 꽃이 피고 쌀알이 여무는 벼 생육의 핵심 시간, 이른바 출수기입니다. 너무 덥고 가물었던 여름을 견뎌낸 터라 조금씩 떨어지는 빗방울이 그야말로 단비입니다. 빗방울이 투둑투둑 논에 떨어지는 소리가 아주 정겨운데요. 이번 비는 부족했던 물도 보충해주고 또 뜨거워진 논의 열기도 식혀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때맞춰 내리는 빗줄기에 메말라 가던 농심은 잃었던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걱정이 너무 많았었는데 지금 비가 이번 주말에 계속 온다고 한 2, 3일 정도 온다는 예보가 있으니 이거 참 반갑고 고마운 소식입니다. 아우 좋죠. 이만큼 좋은 기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가뭄 피해가 더 극심한 경남 지역에선 비가 오기 직전까지 급수 지원 작전이 이어졌습니다. 국가 소방 동원령으로 전국에서 소집된 소방차들이 논밭에 물줄기를 쏟아냅니다. 농민분들께서 또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더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빨리 비가 와가지고 저희도 그렇고 농민분들도 그렇고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모두가 이제 평안한 하루하루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경남 지역에도 연휴 비 소식이 있지만 예상 강우량이 너무 많습니다.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200mm 이상, 남부 내륙에도 최고 150mm의 많은 비가 예보된 상황.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리면 토사 유출이나 축대 붕괴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다렸던 비 소식에도 마냥 웃을 수 없는 농민들. 메마른 대지만 고루 적셔주는 단비로 끝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을 향해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일본에 대해선 가깝고도 가까운 이웃으로 새로운 60년을 열어가자며 협력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페이스메이커이자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며 북한에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아주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합시다. 이를 통해 북의 핵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역사 그늘 속 피해자를 향한 온기를 언급하면서도 미래지향적 협력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그동안의 성과가 흔들림 없이 이어지려면 두 나라 국민 간 굳건한 신뢰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렇게 한층 두터운 신뢰 위에서 가깝고도 먼 이웃이 아니라 가깝고도 또 가까운 이웃으로서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60년을 함께 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고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부당 축적 재산은 환수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새로운 광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성장 거점 확대와 청년 세대에 대한 투자를 약속했고 더 나은 나라를 물려주겠다는 열망은 모두 하나라며 여야를 아우르는 국민 통합도 요청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북한이 최근 일본을 향한 비판 수위를 부쩍 끌어올리고 빈도도 높였습니다.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를 고착화해 반사이익을 챙기면서도 중국에 메시지를 보내는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강민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북한은 이달 들어 사나흘에 한 번꼴로 일본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직접 일본의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에 반발하는 담화를 내기까지 했습니다. 일본의 방위 백소는 전쟁 기계 가동의 합법화를 노린 재침 백소이다. 우리나라를 겨냥해서는 외무상 명의로 핵 잠수함 건조 추진을 비난하는 입장을 냈는데 이미 석 달 전 공표한 프로젝트를 뜬금없이 거론한 거라 진위를 놓고 여러 해석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최근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밀착하는 흐름 속에서 이런 담화를 쏟아낸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영내 안보 사안에 대해서 중국, 러시아 등과 입장을 같이 나가는 측면도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핵잠은 삼각 군사동맹의 진화 단계다. 즉 한미일 안보 협력을 비난하는 수단으로 쓰며 한미일 대 북중러, 신냉전 구도를 고착화해 반사 이익을 얻으려 한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대일 비난도 비슷한 맥락이지만 이 부분은 특히 일본의 재군사화를 경계하는 중국의 보조를 맞추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일본을 견제하고 또 비난 성명을 통해서 중국과 한배를 타고 있음을 과시하는 것이 군사적으로 또 안보적으로 외교적으로 훨씬 더 실익이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북중 연대를 일부러 강조해 곧 방한을 앞둔 왕이 외교부장이 한반도 비핵화를 의제에 올릴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의도 역시 읽힙니다. 일본을 한반도 안보 위협으로 규정해 자신들의 핵 미사일 개발 명분을 쌓으려는 계산까지 녹아있는 만큼 북한의 대일 비난 기조는 한동안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19년 6월 30일 남북미 판문점 정상회동에서 촬영된 사진을 공개하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아주 잘 지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 사진에서는 다소 냉랭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가 웃고 있는 사진도 많고 김정은과 나는 아주 잘 지낸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사진에는 김 위원장은 굳은 얼굴로 정면을 응시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바라보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식 외교 채널보다는 김 위원장과의 개인적 친분을 고리로 한 인적 관계 중심의 톱다운 외교를 펼치며 언제든지 정상회담을 열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다카이 치사나의 일본 총리가 패전일 추도사에서 전쟁 책임에 대한 반성 문구를 뺐습니다. 한일 관계 등을 의식한 듯 야스쿠니 신사는 참배하지 않고 공물만 바쳤습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년 전 오늘 이시바 시게루 당시 일본 총리는 전몰자 추도식에서 반성이란 단어를 꺼냈습니다. 아베 전 총리가 재집권한 2012년 이후 13년 만이었습니다. 戦争の惨禍を決して繰り返さない。あの戦争の反省と教訓を今改めて深く胸に刻まねばなりません。 하지만 다카이 치사나의 총리 추도사에선 반성이란 단어가 다시 사라졌습니다. 대신 정치적 스승으로 삼는 아베 전 총리가 썼던 평화를 중시하는 나라라는 표현이 담겼습니다. 我が国は一貫して平和を重んじる国家として歩みを進め、世界の平和と繁栄に貢献するために力を尽くしてまいりました。 다카이시 총리는 예상대로 야스쿠니 신사는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물 대금은 복납했습니다. 자민당 간사장을 통해 다마구시로 불리는 공물 대금을 사비로 바쳤는데 총리가 아닌 자민당 총재 자격으로 복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카이시 총리는 취임 전만 해도 매년 8월 15일에 정기적으로 야스쿠니를 참배했습니다. 国のために殉じられた方のご慰霊というものはそれぞれの国民が自らの心に従って行うものだと思います。 지난해 10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도 총리가 되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일본 언론은 한국과 중국 등 인접국 반발에 참배를 보류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반면 다카이치 내각의 5대 핵심 참모 중 한 명인 고이즈미 방위상은 아침 일찍 야스쿠니를 전격 참배했습니다. 또 다른 강요인 오노다 기미 경제안보상, 기우치 미노루 성장 전략 담당상, 기카와다 히토시 아동정책상도 야스쿠니를 다녀갔습니다. 国のために戦い、犠牲となられた英霊に対しまして、哀悼の誠を捧げるとともに 스즈키 슈니치 간사장 등 자민당 핵심 간부들도 참배 행렬에 동참했는데 패전일에 단체로 참배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계의 야스쿠니 신사 공물 복납과 참배를 비판하며 일본 관계자들을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외교부는 박두순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정부는 역사를 망각한 일본의 시대착오적인 행위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태 국장 지시로 추조가주오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를 불러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의 행동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일본 정치인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총리의 곡물 대금 복납에 대해 전후 국제 질서에 대한 도발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대변인 입장 자료를 통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은 침략 전쟁을 일으켜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야스쿠니 신사는 일본 군국주의의 정신적 도구이자 상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호남 경선에서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크게 앞서며 압승을 거뒀습니다. 김 후보는 누적 득표율에서도 과반 승리했는데 서울, 경기에서도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체 권리당원 3명 가운데 1명이 모인 최대 승부처 호남권 순회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압승을 거뒀습니다. 김 후보는 호남 권리당원 투표에서 57.54%를 얻어 32.65%의 득표를 기록한 정청래 후보를 24.89%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광주의 아들, 전남의 외손, 김대중의 직계, 광주 전남의 미래, 김민석이 이재명과 함께 챙기겠습니다. 김 후보는 전남 광주와 전북에서 모두 과반을 얻으며 권리당원 누적 득표율은 52.21%를 나타냈습니다. 두 후보의 누적 격차는 호남 경선 전까지 1.48%포인트에 불과했지만 김 후보가 호남 권리당원 투표에서 크게 앞서면서 격차가 14.07%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김 후보는 호남의 큰 지지를 이재명 정부에 대한 응원과 격려로 받아들인다며 몸을 낮췄습니다. 정 후보로선 서울 경기 지역 권리당원 투표에서 적어도 20%포인트 차 이상으로 이겨야 승부를 뒤집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호남 권리당원들의 선택과 판단을 존중하고 더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경기 서울이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호남 합동 연설회에선 세 후보 모두 김대중 전 대통령과 호남과의 인연을 내세우며 막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당청 일치를 바탕으로 호남 메가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겠다고 강조했고, 정 후보는 당원 주권과 개혁 성과를 앞세우며 자신의 추진력을 부각했습니다. 전남 고흥 출신 송영길 후보는 호남의 아들을 내세우며 두 후보와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호남 사이도 좋지만 아들에게 힘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호남 권리당원 투표 결과는 당청 관계 안정론과 지방선거 당시 호남 공천 결과 등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끝을 향하고 있는 전당대회 마지막 순회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승리의 쐐기를 박을지 아니면 정청래 후보가 막판 역전극을 벌일지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호남에서 김민석 후보가 격차를 벌린 가운데 서울 경기 경선과 국민 여론조사 등이 남아 있습니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는 모든 결과를 합산해 오는 17일 대전에서 최종 발표됩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호남권 순회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한 김민석 당대표 후보는 당원들의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김 후보는 어제 결과 발표 뒤 SNS에 호남의 큰 지지는 민주주의 도약과 성장에 대한 염원이자 이재명 정부를 향한 응원과 격려임을 안다며 마지막까지 국정 성공을 위해 절박하게 뛰겠다고 적었습니다. 정청래 후보도 SNS에 크게 졌지만 호남의 선택은 언제나 옳다며 겸허히 수용하고 승패와 관계없이 민주당의 승리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적었습니다. 송영길 후보도 SNS에 바라던 성적엔 미치지 못했지만 이번 경선에서 표보다 귀한 걸 얻었다며 송영길을 다시 봤다는 말씀,
전국 곳곳에서 보내주신 과분한 사랑이 자신을 키우는 자양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차기 당 지도부 선출을 앞둔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서울 경기에서 8.17 전당대회 마지막 전국 순회 경선을 진행합니다. 민주당은 오전에는 경기 수원에서, 오후엔 일산 킨텍스에서 각각 경기와 서울 합동 연설회를 진행하고 오후 6시쯤 두 지역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합니다. 서울과 경기는 전체 권리당원의 38%가 집중돼 이번 전당대회 최대 승부처로 꼽힙니다. 이번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 후보들의 입이 갈수록 독해지고 거칠어지면서 각종 설화 논란이 잇따랐습니다. 내일 공개될 차기 지도부 선출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따져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로 꼽힙니다. 이종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쟁 후보를 겨냥한 막말 공세는 당권 후보, 최고위원 후보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레이스 초반 역적, 참수 같은 섬뜩한 말이 등장하더니 막판엔 이런 표현까지 썼다가 결국 사과로 이어졌습니다. 당정청이 합의해서 지방선거를 이기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완전히 거짓말이잖아요. 뻔한 거짓말을 왜 하냐고. 이게 붕어 IQ도 아니고. 연설하던 경쟁 후보를 가리켜 속삭이듯 내뱉은 속내가 큰 논란으로 번진 경우도 있습니다. 전당대회 장에서 앞에만 계시니까 잘 모를 수 있는데 뒤에서 온갖 욕설 조롱이 있었습니다. 그게 일베 문화 아니면 무엇입니까? 제가 유세하는 동안에 최민희 의원님이 저에 대해서 박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일베 문화 아닙니까? 링 밖에서 대통령을 향해 내뱉은 빅스피커의 독설이 진영 간 세대결의 소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기자님 머릿속 생각으로 쓰세요. 제가 계속 노코멘트 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을 향한 비난과 모욕이 이어질 때 그러지 말라는 말 한마디 못하고 침묵한 이유가 뭡니까? 호남이 지역구인 후보가 호남 비하 발언으로 곤혹을 치르는가 하면 때 아닌 볼콕이나 빨대 빼빼로가 등장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했습니다. 결이 다르긴 하지만 신천지 개입설도 이번 전당대회를 관통한 설전의 핵심 화두였습니다. 전당대회에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떠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당의 미래를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신천지 문제를 짚었습니다. 이 같은 논란 이면엔 후보 간의 갈등을 넘어 골이 깊어진 계파 간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게 당내 공통된 인식입니다.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을지 결국 리스크로 작용했을지 최종 순위표를 확인할 순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단축까지 언급하며 연일 개헌론을 띄우고 있는 가운데 최근 보수 야권 의원들과 잇단 골프 회동에 나선 배경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개헌에 찬성하는 야당 의원을 포섭하기 위한 꼼수라는 날선 비판도 나왔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지난 6월 골프회동에 나선 국회 부의장 출신 육선 주호영 의원은 당내 대표적인 개헌론자입니다. 특히 12상 비상계엄 이후 만들어진 당내 개헌특위에서 위원장을 맡아 4년 중인 분권형 대통령제를 골자로 하는 5대 개헌 방향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용도 폐기된 현행 헌법의 개정 노력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 총리제를 도입하고 실제 만남이 성사되진 않았지만 골프 자리에 초대받은 신성범 최영도 의원 역시 이 개헌특위 소속입니다. 경남 사선 김태우 의원은 이 대통령과 라운딩 당시 개헌의 필요성을 직접 제언했고 대구 사선 김상원 의원도 회동 제안을 받았던 거로 전해졌습니다. 주로 개파색이 옅은 영남 다선에 개헌에 우호적이란 점에서 교집합을 갖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선 개헌안 국회 통과를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니냐 의심의 눈초리를 던지고 있습니다. 개헌안 처리까지 200석, 적어도 국민의힘 의원 10명 이상 찬성표가 필요한 만큼 야당 내 약한 고리를 파고드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연임을 가능하게 하는 개헌을 통해서 본인의 퇴임 후 재판을 피하려는 그런 빌드업 과정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의원들을 현재 포섭하는 그 꼼수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국민의힘 내에선 개헌 논의가 결국 대통령 사법 방탄을 위한 연임의 목적이 있다는 시선이 팽배한 상황인데다가
개헌에 비교적 긍정적인 의원들조차 본질은 권력 분산이지 임기만 건드리는 건 본말 전도다. 개별 의원 수준이 아닌 정당 간 공식 논의할 문제다. 선을 긋는 분위기가 분명합니다. 이 대통령이 직접 물밑 접촉까지 나서며 의지를 나타내고 있지만 개헌 문제만큼은 국민의힘 단일 대우가 유지되는 상황이라 실제 개헌 논의가 구체화하기까진 적잖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제81주년 광복절인 어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참정권 수호 집회가 열린 잠실 올림픽공원을 찾았습니다. 장 대표는 이 자리에서 1948년 선조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선포하면서 민주주의와 자유를 맨 먼저 내세웠지만 이 대통령은 독재를 가져왔고 이제 이를 연장하기 위해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며 싸워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혹 우리가 한 표를 도둑맞아 지금 대통령이 바뀐 거라면 지난 1년 잃어버린 나라를 어디서 찾아야 하느냐며 특검 수사를 통해 선거 조작 정황 등이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으로 불거진 이른바 선관위 사태가 벌써 2달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표율 조작 의혹 등에 대한 수사나 특검 출범은 속도를 내는 분위기지만 올림픽공원 재검표나 조직 개편 수준의 개혁은 아직 답보 상태입니다. 권남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6.3) 지방선거 당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거관리위원회란 조직의 난맥상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본연의 업무인 선거관리는 부실했고 선관위원장의 부부 동반 해외 출장 등 조직 기강은 해이했습니다. 지금 관점에서 보면은 국민들에게 그렇게 비춰지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투표율 통계 조작이란 상상하기 어려운 범죄 의혹까지 불거지며 선관위는 이제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투표자 수 입력 과정에 실수를 감추려 선거 통계 시스템을 조작한 거로 보이는데 타임머신 조작부터 쌍둥이 투표구 등 각종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투표용지 인쇄 수량 관련 자료 확보하셨습니까? 여야가 대치 전국 중에서도 선관위 특검법을 처리하고 본격적인 후보 추천 절차에 돌입하면서 특검 출범도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 다만 아직 송파구 일부 투표함이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개표소에 그대로 있는 등 풀리지 않는 쟁점도 여전합니다. 중앙선관위의 제안을 우리가 공개적으로 재검표하는 것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자는 부탁입니다. 빠른 의혹 해소를 위해선 국정조사 특기 차원의 공개 재검표가 필요하다는 거지만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선관위 못 믿는다, 특검 창관이 있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 부정선거라는 말이 굉장히 단어가 오염되어 있죠. 부실이 쌓이면 그것이 또 부정인 거거든요. 선관위가 선거관리 부실을 인정하면서도 지방선거 관련 소청 261건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 등 재선거 요구를 일축한 것 역시 그 타당성을 떠나 정리되지 않은 논란거리입니다. 선거 소송을 통해서 다시 제대로 다투는 방법밖에 없을 것입니다. 공정선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대가를 여전히 온 사회가 치르고 있는 가운데 관련 입법 등 선관위 체제 개혁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2차 종합특검팀이 12.3 비상감에 따른 내란은 탄핵안이 가결될 때까지 계속된 거라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이에 내란 특검은 계엄 해제가 곧 내란 종료라는 대법원 판례를 따르라며 반박했는데 향후 재판에 미칠 영향 등에 관심이 쏠립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종합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시간표를 재구성했습니다. 내란 행위가 계엄을 해제한 2024년 12월 4일 새벽에 끝난 게 아니라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입니다.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같은 달 14일까지 열흘 더 이어졌다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고도 내란을 정당화하는 주장을 국내외에 퍼뜨리는 등 범행을 이어갔다는 게 논리의 뼈대입니다. 이 같은 주장에 앞서 내란 사건 수사를 담당한 내란 특검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내란 사건은 과거 5.17 사건 법리가 기준일 수밖에 없다며
계엄 해제를 내란 종료 시점으로 본 대법원 판례를 강조했습니다. 진행 중인 12.3 비상계엄 재판들 역시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두 특검이 같은 사건을 다르게 판단하고 있어 향후 재판에서 피고인의 공소기각 주장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계엄 해제 이후 사건에 내란 혐의를 적용하는 문제를 둘러싼 이견도 변수입니다. 비상계엄 다음 날 오후 열린 당정대 회의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1차 탄핵안 표결불참 사유에 대한 수사 시도 등이 대표적입니다. 종합특검법에는 3대 특검과 다른 결정을 하거나 공소유지에 영향을 미칠 사안은 사전 협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내란 시간표를 둔 특검 간의 논의는 없었습니다. 앞서 두 특검은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등 계엄 내부 고발자의 내란 혐의 적용 여부와 박성재 전 장관의 김건희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이첩 여부를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수원지검 집단 퇴정 관련 검사들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자 현직 검사가 근거를 밝혀달라며 반발했습니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그제 검찰 내부망 2프로스에 수원지검 지휘부에 대한 징계 의결 근거를 밝혀주세요란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공 검사는 대검찰청 감찰위가 무혐의 처분한 사건을 법무부가 감찰위를 열어 징계하도록 의결했는데 번복된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대검 감찰위는 관련 검사들을 징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법무부 감찰위는 이를 뒤집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가운데 가상인물을 대상으로 한 성적 영상물도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입법 공백 해소라는 취지를 달성하는 동시에 과잉 규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각에서 제기됩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남성이 손가락을 튕기자 여성 아이돌 멤버의 얼굴로 변합니다. 실존 인물로 봐야 할지 아니면 AI 기술로 합성된 가상의 인물로 취급할지 경계가 모호합니다. 이처럼 실제와 분간하기 어려울 만큼 교묘해진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까지를 처벌 대상으로 볼 것인가입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대상으로 한 영상물로 처벌 대상을 한정합니다. 사람이 아니거나 실존하지 않는 인물이면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건데 앞서 여성의 나체 사진을 유포한 남성이 그 대상이 실존 인물인지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의 입법 사각지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해당 인물의 얼굴을 따온 건 아니고 유사하게 이제 뭐 그렸다든가 약간의 애니메이션 같은 효과를 줬다든가 뭐 이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이제 부분이 생깁니다. 이 같은 우려에 실제 인물로 인식될 수 있는 가상의 인물을 합성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다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과잉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주관적 평가가 될 가능성이 조금 높잖아요. 처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이라든지 그런 거에 좀 문제가 생길 소지는 분명히 있어요. 날로 진화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사각지대를 막을 세밀한 입법 보완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친일 인명사전을 펴낸 민족문제연구소가 배우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의 친일 행적이 분명하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영의 사과에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으면서 광고와 방송계로도 여파가 번졌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중근 의사에게 피살된 이토 1호 부미를 추도하기 위한 대한국민추도회 준비위원 명단입니다. 1909년 11월 작성된 명단 끝자락에 배우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의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경성에서도 일제가 이토 1호 부미 추모 대회를 엽니다. 그때 이제 추모 준비위원회에 안상호가 이름이 올라갑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이 기록을 비롯해 안상호의 주요 친일 행적으로 식민 통치와 수탈기구 참여, 일본과 조선의 융화를 내세운 내선 융화단체에서 활동한 점, 일제의 동화 정책을 전면으로 내면화한 인물이란 점을 꼽았습니다.
다만 2009년 친일 임명사전 발간 당시 연구소가 축적한 자료로는 선정 기준에 미치지 못해 안상호의 등재를 보류했지만 친일 행적이 없음을 뜻하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친일 임명사전은 완료된 결과물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 학술 사업인 만큼 지속적인 학술 검증이 이뤄진다는 설명입니다. 연구소는 이번 논란의 본질이 단순히 한 배우가 친일파 후손이라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조상의 식민지 협력 이력에 대한 역사적 성찰 없이 공개적으로 발언해 대중에게 상처를 준 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배우 하영이 출연한 가전과 의류 브랜드 유튜브 영상이 비공개 처리됐고 논란이 된 발언을 했던 KBS 프로그램 다시 보기 서비스가 중단되는 등 업계에서도 비판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4대째 의사 집안이라는 자부심으로 꺼낸 가족사가 예상치 못한 과거와 맞닥뜨리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전에 사활을 걸었지만 변수가 적지 않습니다. 순조로운 토지 보상과 원만한 지자체 협의, 또 신속한 입법까지 전제돼야 하는데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보도에 차유정 기자입니다.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 논란에 대한 정부 대책은 공공택지 착공기간 절반 단축입니다. 행정 절차를 파격적으로 단축하겠다고는 발표했지만 실제 사업 현장 여건을 보면 녹록지가 않습니다. 가장 큰 함초는 토지 보상. 3기 신도시도 토지 보상에만 2년이 걸렸는데 보상금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잦습니다. 적절한 보상이 나오면 그게 제일 좋은 거죠. 적절하게 보상이 나오고 그다음에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서 정부 계획이 순순히 협조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현장조사 거부 시 다른 자료로 감정평가를 강행하겠다는 당근과 채찍 전법인데 서류 등으로만 산정한 보상금을 통보할 경우 법적 소송까지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자체와의 불협화음도 문제입니다.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승인 권한이 국토부 장관에게 있긴 하지만 도로나 학교 같은 기반시설과 주변 개발계획 조정 문제가 있어서 지자체 협의는 사실상 필수. 그러나 발표 직후 서울시는 협의가 충분치 않다고 반박했고 착공 목표가 당겨진 경마공원 부지 주택 추진에 대해 과천시도 즉각 발끈하며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더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이라든지 용도지역 조정과 관련된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법 개정도 뒷받침돼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지구지정 절차 단축 일환인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간략하게 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데 앞선 공급대책 후속 법안조차 상당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가운데 관련 법안 처리가 순조로울지 미지수입니다. 전략 환경 평가 절차를 일부 좀 단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공공주택법이 통과가 되어야지 이제 거기에 단축이 돼서 실제 37개월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법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44개월. 야심찬 공급 속도전에 대한 불안한 시선도 적잖은 가운데 정부의 행정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서울시에 이어 용산구도 정부가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 후보지로 검토하는데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용산구는 어제 낸 입장문에서 국토부 장관이 용산공원 내 어린이 정원을 넘어 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 후보지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런 추진 방향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용산구는 용산공원은 서울 도심의 마지막 대규모 국가공원이라며 대한민국의 역사와 미래를 담아낼 국가의 상징 공간을 주택 공급에 활용할 수 있는 땅이 있는가라는 관점으로 바라봐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용산공원의 본래 가치와 정체성을 훼손하는 어떤 개발 추진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거시경제 지표는 견조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청년 취업자는 45개월 연속으로 줄면서 경기 회복 흐름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내 구체적인 계획이 담긴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정부는 8월 경제 동향 보고서에서 수출이 큰 폭 증가하고 내수가 개선세를 보이는 등 경기 회복 흐름이 강화되는 모습이라고 긍정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고유가에 따른 물가 상승과 취약계층 부문의 어려운 고용 여건 등 민생 부담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 부문에선 청년과 제조업, 건설업 일자리 부진을 꼽았습니다.
특히 지난달 전체 취업자가 10만 명 넘게 증가했지만 15세에서 29세 청년층은 19만 1,000명 감소했습니다. 청년층 취업자는 45개월 연속 줄어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늘어난 일자리 상당수가 고령층 일자리인 돌봄 서비스업에 쏠려 청년층의 고용 한파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졸업 후 1년 넘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층 비율이 5월 기준 48.6%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청년 고용난 해소를 위해서는 전반적인 내수 회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내수 경기가 살아나면은 이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수가 있는데 내수와 가장 연관이 깊은 산업이 건설 산업이거든요. 건설 경기가 좀 부양이 되면은 청년 일자리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발표하고 제조, 건설업 등 부진업종에 대해서도 맞춤형 고용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2030년까지 첨단 산업과 청년 선호 분야 인력 20만 명과 민간과 공공일자리, 창업 등 30만 개를 창출하는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을 이르면 이달 내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대책에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지난해 수업 중 스마트폰 금지법이 마련됐지만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사용은 여전히 논란입니다. 뚜렷한 기준 없이 학교마다 규제 방식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2학기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학교가 늘어납니다. 염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 1학기부터 학교 수업 중엔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사용은 여전히 학교마다 방침이 다릅니다. 교육부는 일선 학교에 이번 달 말까지 세부적인 학칙을 정하라고 안내했는데 시도교육청마다 방향은 조금 다릅니다. 서울교육청은 학생들이 스스로 규칙을 정하는 자율규제 쪽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 있는 학교 67%는 스마트폰을 제출하지 않고 수업 시간에만 금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국가인권위원회도 교내 스마트폰 전면 금지는 학생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확실한 것은 완전한 핸드폰 프리다 이렇게 가기에는 아직은 좀 사회적인 여건이 충분히 성숙되어 있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기도교육청은 전면 규제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폰 프리스쿨 300곳을 지정해 학교에서 지내는 동안엔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게 할 방침입니다. 스마트폰 때문에 아이들의 폭력 범죄 이걸로 다 시작되고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통제를 못합니다. 폰 프리스쿨 이게 꼭 필요하다. 강원도와 전라북도, 대구에서도 2학기부터 스마트폰 없는 학교를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스마트폰 제한을 희망한 학교를 전국에서 200곳 선정해 다음 달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인도네시아에 강력한 지진이 덮쳐 사망자가 속출하고 곳곳에 건물이 무너지는 등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진과 산사태가 잇따르고 전기와 통신, 도로가 끊겨 수색 구조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흔들리던 항구 터미널이 순식간에 주저앉고 공포에 질린 이들이 급히 몸을 피합니다. 건물 전체가 심하게 요동치더니 강하게 일렁이는 물결 속으로 외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토요일 새벽 인도네시아 동부 플로레스 섬 북부 해안에 강력한 지진이 덮쳤습니다. Jadi kejadiannya mulai tadi pagi ya pukul 04.58. 강진 이후에도 규모 6.2 지진을 비롯해 여진이 쉴 새 없이 뒤따르고 산사태와 지진의 일, 쓰나미도 여러 차례 발생했습니다. 주택과 학교, 교회는 물론 의료시설까지 곳곳에서 많은 건물이 무너지거나 파괴됐습니다. 이 때문에 사망자가 속출하고 부상자들은 임시진료소에서 불안 속에 치료받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공포에 질린 채 임시 대피소로 급히 몸을 피했습니다. I mean, when earthquake, I'm in the room. My room is in the first floor, so I just run away from the room. I have experienced a lot earthquakes before, but I think this time maybe it's the biggest one. 수색 구조 작업이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인명 피해는 계속 늘 것으로 보입니다. 산사태로 고립된 여러 외딴 지역은 중장비가 부족한 데다 전기와 통신, 주요 도로도 끊겨 현지 상황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국이 헬기와 구조선 등을 동원해 대응에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피해가 여러 섬에 걸쳐 발생해 신속한 조치가 쉽지 않습니다. Terdapat 3 korban jiwa, 2 dalam kondisi luka-luka, 1 dalam kondisi meninggal. 서부 북수마트라주에는 규모 6.9의 강진이 발생하는 등 같은 날 인도네시아 다른 지역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잇따랐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해 지진과 화산 폭발이 잦습니다. 2004년 수마트라 섬 북부 아체주 반다 아체 해상에서 규모 9.1의 강진과 쓰나미로 무려 17만 명이, 1992년 플로레스 섬에선 규모 7.7의 강진과 쓰나미로 약 2,500명이 숨졌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조만간 미국 영토로 선언할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이란은 허황된 망상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또 호르무즈를 장악하고 있다는 트럼프의 주장을 비웃듯 해협을 지나가는 선박들을 연일 공격했습니다. 김선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호르무즈가 미국 땅이 될 것이라는 트럼프의 큰 소리에 이란은 조롱으로 맞받았습니다. 이란의 실무 협상팀을 이끄는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차관은 SNS나 연설로는 호르무즈를 장악할 수 없다고 비꼬았습니다. 그러면서 허황된 망상에 빠져 있는 한 이란의 봉쇄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며 호르무즈는 앞으로도 이란의 영토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의 협상 재개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아바스 아라거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과의 협상 재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중재국인 카타르와 파키스탄이 이란과 메시지를 주고받고는 있지만 이게 협상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호르무즈를 장악하고 있다는 트럼프를 비웃듯 이란은 연일 선박들에 대한 공격도 계속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이틀 연속 국영 석유회사 소속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ادعاهای واهی آمریکا مبنی بر عبور و مرور عادی شناورها از سنگه هرمز که نشان از استیصال و درماندگی ارتش آن کشور است. 홍해 상황도 심각합니다. 친이란 후티 반군은 홍해 연안에 예멘 모크 항구에 미사일을 쏴 민간인 4명이 숨졌고 드론을 이용해 사우디의 정유시설도 공격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힘겨루기가 계속되면서 중동 상황은 갈수록 꼬여가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이번 연휴 기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곳곳에는 시간당 강수량이 70mm가 넘는 극한호우가 내리는 곳도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네, 기상센터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다현 캐스터, 날씨 소식 전해주시죠. 네, 현재 비구름이 전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강한 비구름대는 지금 전남에 머물고 있는데요. 목포에는 시간당 40mm 이상의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 해안에는 호우주의보가, 특히 무안과 해남, 영암 그리고 제주 산간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앞으로 남해상에 위치한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50에서 70mm의 극한 호우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가뭄이 심했던 영남 지방은 지반이 무척 약해져 있는 만큼 산사태 등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내일까지 경남 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250mm 이상, 전남 남해안에도 최고 200mm가 넘는 큰 비가 오겠습니다. 또 중부지방은 20에서 60mm 정도로 예상이 되고 오후부터는 소강 상태에 접어드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30도, 청주 28도, 대구 26도로 더위는 주춤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센터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